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한번 할까? 네. 자, 파이팅! 화이팅! 네, 반갑습니다. 저 IP데일리의 김용철입니다. 오늘 차지호님하고 최수진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그 현안이 돼 있는 IP 거버넌스를 과연 어떻게 가져가는 게 최선인가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서 다들 많이 오셨으니까 좀 활발하게 혼내, 속내를 좀 이렇게 드러내시고, 특히 저는 이제 그 특허청이 좀 나서가지고 이럴 때는 야, 우리 특허 지식재산처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좀 나서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액션들이 대외적으로 없어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제가 그 하여튼 의원님의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뭐 각계에서 오셨는데 우리 차지호 의원님 계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 최수진 위원님 계시고, 예, 우리 IP 업계의 대부이신 김명신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주섭 라이센싱 회장님 나오셨고요. 예, 우리 IP의 대부인 전기혁 소장님. 예, 그리고 우리 또 벤처 쪽에서 일단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기술 보호 이런 것들을 앞장서고 있는 우리 경청에 피파 대기업들도 있고 기업들의 이제 IP 담당자들의 모임인데요. 주식재산협회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변리사회에서 이준석 이사님 나오셨고요. 우리 김해찬 본부장님 그냥 소개 안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저작권위원회 보험도 소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안 하셨습니다. 네. 나머지 우리 또 송승호 우리 박성필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 원장님 나오셨고요. 현장에서 IP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전정환 기자님. 그리고 하여튼 선수정 IP 분야의 대가이신 선수정 감독님. 네, 반갑습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임을 만들어주신 차지호 의원님 일단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저희가 정부에서 그 주식재산처 승격 과정 안에서 사실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에 기반이 되는 큰 방향이라고, 큰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AI 시대, 오늘 주제도 AI 시대의 혁신 성장이잖아요. 이 AI 시대라고 하면 사실 지식재산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제 존재가 됩니다. 이따 발표에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이제 지능체가 사람만이 아니잖아요. AI랑 사람이랑 같이 협력하면서 혹은 곧 이제 AI가 이제 독자적으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지식생산 IP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가 됐었는데, 그럴 때 여기에 대한 법적인 논의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조금 전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닌 인간과 AI가 협력해서 뭔가를 생산할 때, 그리고 AI가 독자적으로 어떤 지식 생산성을 만들어낼 때 여기에 관련된 권리 문제가 어디에 귀속이 될지, 그리고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했을 때 어떻게 될지, 이런 문제가 곧 닥칠 문제고요. 사실 이미 곧 그런 식의 새로운 형태의 지식 생산성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산업전략적으로 봐서도 AI와 관련된 척수하는 위기의 코어 AI 쪽에서 나오게 되는 IP 문제뿐만이 아니고 AI가 결국 만들어지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 사회 생태계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IP 거버넌스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고, 또 여기에 대한 체계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이런 큰 변화들이 아직
아직 물결이 채워보지도 저희 발밑에 닿지가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거에 따라서 한국의 AI와 연관된 사회 전환 문제, 사회가 전환될 때 여기에 대한 산업 동력들 혹은 사회 경제적 동력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기술이 만드는 변화와 이제 거버넌스 사회에는 언제나 이렇게 갭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갭을 이제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예견적 거버넌스라고 하는 디스페이블 거버넌스라고 부르는 기술이 뭔가를 변화시키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나가야지 적어도 2, 3년 정도의 갭이 이제 조금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만들어지는 논의가 이제 지금 현재 상대뿐만이 아니고 다가오는 AI의 전반적인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일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계기가 저희는 이제 지식재산처로 승격이 됐을 때 우선 정보가 새로 바뀌고 지식재산처로 IP 이슈들이 승격이 됐다는 것은 이제 승격은 돼서 여기에 대한 중요성은 높아졌지만 여기에 대한 거버넌스가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여러 논의들을 만들어내실 때 이전에 좀 IP 거버넌스가 좀 모자라지만 안정적이 있을 때나 지금처럼 거버넌스가 한번 크게 바뀌는 시기랑 비교해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건 지금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제 모두가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논의를 하고 이 논의가 관련된 법이나 관련된 거버넌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제가 우리 유일하게 민주당에서 우리 차주 의원님을 아주 좋아합니다. 유일합니다. 좀 리즈너블 하시는 분이고 또 이런 AI나 과학이나 미래에 대한 되게 식견도 좋으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시고 그래서 저는 훌륭한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이번에 지식재산처를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셨습니다. 먼저 우리 박수 한번. 지금 IP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는 신기술이고 새로운 것에 대한 성장 동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라고 늘 생각합니다. 우리 대부이신 김명신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예전에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왔다면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나 저희 회사나 학교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저변은 많이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식재산처를 통해서 제가 좀 이걸 하면 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바이오 제약 분야에서 그래도 30년 동안 일하면서 누구보다도 IP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 분야에서 우리가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실제 없습니다. 그런데 IP를 가지고 기술 이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게 무역 수지가 플러스가 들어왔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항상 해외약만 들어오다가 우리가 개발한 IP의 수출을 통해서 결국은 그 가치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런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나라가 해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IP를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창업을 하고 그걸 갖고 어떻게 산업에서 생태계를 만들어갈 것인가 저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재산처가 거버넌스가 이제 마련이 됐고 또 그것들에 대한 이제 상세하고 디테일한 일들을 해나가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그런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고 우리나라의 신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분야들에 대한 창의적인 활동부터 시작해서 정말 AI 이런 어떤 바이오 어떤 전자 소재나 이런 걸 플러스 저희가 IP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술 강국으로 가는데 앞으로 많은 기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야당으로서 우리 여당인 우리 차주 의원님을 잘 모시고 서포트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 세션 하겠습니다. 우리 이게 지식재산 기본법이 2011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사실은 그동안은 취지는 엄청 좋았는데 14년이 지났는데
상당히 유명무실한 기본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그거를 부활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지식재산처로 우리가 승격한 거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특허법 1조를 보면은 발명을 보호, 육성해서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우리 IP가 산업 발전에 치여서 길을 펴지 못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식재산처로 이게 승격이 되면서 산업부 산하기관에서 이제 완전한 독립 그 부처로 승격이 됐습니다. 이제 국무회의 참가하고 법안 발의권도 생기고 그렇게 돼서 이제 독립선언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아마 지식재산처가 보다 탄탄한 조직으로 거듭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손수정 박사님 주제 발표 하시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서. 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손수정입니다. 우선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제 손수정은 왜 이 자리에서 IP를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부, 석사, 박사 다 모두 경제학대에 있습니다.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90년대 후반에 제가 주로 봤던 저널은 IP 쪽 저널이 아니라 잡지 중에서도 이코노미스트, 비즈니스 윅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서 흥미로운 단어가 있더라고요. 인텔렉처 캐피탈, 인텔렉처 프로퍼티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경제지에서 왜 이런 단어가 나올까? 이게 도대체 뭘까?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IP에 대한 인생이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에 스태피를 입사를 했는데요. 스태피에서는 연구자가 들어오면 한 분야씩 타깃을 하는 정책 집중 영역을 설정을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어느 영역을 할 거냐고 물으시길래 IP를 하라고 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IP? 왜 IP야? 특허지?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IP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가 2010년대 초반에 OECD에서 어떤 페이퍼가 나왔냐면 IP 비즈니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도 이게 IP 비즈니스라는 것이 갖는 역할, 기능, 성장에 대한 기여가 하이라이트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IP 정책 연구를 하는 저 입장에서는 IP를 하다 보니까 이게 활용이 안 되고 산업계로 유입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IP가 아니라 기술 사업화 정책 연구를 저희 메인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여기서 발생을 하더라고요.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 사업화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기술 사업화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IP더라는 거죠. 기술 사업화를 아무리 외쳐도 IP가 제 기능을 갖추지 않고 있다라면 그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기술 사업화에 한 단계도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요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는 혁신 성장과 IP 거버넌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파트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더 정확히 알고 계실 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IP 거버넌스를 이야기해야 되는가라는 그 배경이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IP 거버넌스를 어떻게 하자고 라는 것에 대한 저의 간단한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6페이지를 보시면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혁신 환경은 디지털화, AI라는 거대 담론의 직면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으로 내려가는 게임트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산업화 시대에서 우리가 직면하던 IP 생태계입니다. R&D를 하고 R&D의 주체는 인간이고 인간이 다양한 지식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오프라인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인 루트였는데 이제 빨간색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 외에 AI라는 것이 이제는 협력 파트너로서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수단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생성형 AI라는 새로운 도구가 등장을 했고 이것의 등장에 의해서 기여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발명, 창작물의 성과의 주체로서도 등장을 하게 됐고 이들이 결국은 결합해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IP 법률 체계를 넘어서는 IP 법률 외의 요인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안에 우리가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TDM이라던가 다양한 이슈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고 더 궁극적으로는 적용하는 시장 역시도 오프라인 시장뿐만이 아니라 가상의 시장, 이 가상의 시장에서 IP가 거래될 수도 있고 활용될 수도 있는 주체로 등장하게 됐다라는 것은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그 안에 세부적으로 얼마나 큰 변화와 충격이 있는지는 우리 모두가 다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그럼 산업화 시대에 우리가 고려했던 지식재산 유형은 열거된 그림이 제가 그릴 수 있는 최단위의 심플하게 그려본 그림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IP 거버넌스 체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7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거버넌스가 디지털화라는 거에 직면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체도 다양화되고 활용될 수 있는 지식재산의 유형도 다양화되고 그것이 적용되는 시장 또한 다양화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지식재산 제도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주는데 라고 하면 변화 요인의 가장 큰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I의 등장이 아니라 AI의 성장이라는 것이죠. AI가 우리 옆에서 우리와 같은 레벨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 다양한 변화 요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위에 제가 붉은 글씨로 표시해 놓은 것처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IP가 적용되는 시장,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아래 표에 열거된 것처럼 하나하나 개별적인 이슈가 아니라 제품 그 자체가 융복합되고 결합성이 강조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의 제품의 하나의 IP가 아니라 하나의 제품에 다양한 IP가 결합돼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 더 복잡성을 야기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IP 거버넌스를 얘기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또 다른 하나의 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도대체 한국은 IP 거버넌스가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가라는 걸 보면 2025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시다시피 지식재산기본법에서 아래쭉 내려가서 하물며 자본시장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파트의 IP와 관련된 요소들이 다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법이 있다 보니 그 법에 관련된 관리 주체들이 있고요. 관리 주체별로 관리 대상이 다 차별화되어 있고요. 관리 대상이 다르다 보니 관련 정책들도 다 세분화돼서 파편화돼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많은 부분의 정책들이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파편화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 시장 관점, 수요자 관점에서는 그다음 좋은 생산성 견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19페이지로 가서 지금 현재의 거버넌스의 방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수건사업과 같았던 것이죠. 이 지식재산에 대해서 독립부처가 실질적으로 지식재산 전반의 거버넌스를 컨트롤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고 조화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니즈에 지식재산처라는 것에 대한 드라이브가 있었고요. 그것에 의해서 다행스럽게도 기적과 같이 이번에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식재산처가 단순히 특허청의 이관에서 머문다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그토록 기대해왔던 지식재산처에 대한 기대같이 지식재산처가 기대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지식재산 기반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중점 역할을 하기에는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재산처가 있지만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법무부, 외교부 등 각 부처들이 각 부처의 특성에 맞는 각자의 IP 정책을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잡화되는 이 시장 산업 환경을 수용하고 조율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은 누가 갖겠냐라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저번에 길게 뻗어 있는 신지식재산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기대하거나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들은 계속해서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 아래에 있는 세 가지 그림을 보시면은 세 가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충격입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를 보실까요? 기후변화 충격에는 어떤 IP가 대응을 해줘야 될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R&D를 해서 연구를 공유한다라고 해도 그것이 결국은 에너지 기술과 연계될 수 있어야 되고 농지 적용을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농지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조경을 위한 실증 연구와 관련된 IP 패키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다시 필요에 따라 새로운 종자 개량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다시 R&D로 연결되는 것이 계속 루프처럼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안에 종자만 관련될까요? 이 안에 특허만 관련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특히 기후변화는 글로벌 협력도 필요하고 기술 안보, 기술 외교 등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럼 누가 이거를 컨트롤해야 될까요? 두 번째, 디지털화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자율주행 자동차 한 대에는 다양한 기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특허권, 소프트웨어, 데이터, 컨텐츠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복잡한 기술들이 이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산업부가 컨트롤을 해야 될까요? 소프트웨어니까 저작권과 관련된 문광부가 해결해야 될까요? 특허와 관련된 거니까 지식재산처가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거리에 돌아가 다닐 수 있게 한 도시가 자율주행 자동차 실증 도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면 국토부도 관련되어 있어야 되고 특례와 관련된 중기부나 과기부도 관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관련된 IP 컨트롤 타워는 누가 되면 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팬데믹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한 글로벌 팬데믹 상태에서 우리는 아주 많이 들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 생명연에서 IP와 관련된 것을 오픈을 하고 누구나 빠르게 이거를 쓸 수 있게 했고 삼성에서도 마스크 제작과 관련돼서 시설을 오픈을 했고 여러 주체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연구 성과의 공유, 연구 성과의 활용, 연구 성과의 테스트와 적용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율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다시 나타나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에 다시 나타난다면 그 컨트롤 타워는 누가 해야 될까요? 이것이 우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IP 거버넌스를 논의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지식재산 니즈와 지식재산 정책의 방향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내외 혁신 환경의 변화, 그에 따른 지식재산 니즈의 다변화 등 궁극적으로 정책이 고려해야 되는 것은 상당히 넓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포괄적인 변화를 관찰하고 적용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입시장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 간의 결합, 유기적인 조화, 지식재산 중심의 경제, 산업, 기업, 국제정치 관계성에 복잡해지는 것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지식재산 주권을 갖고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의 리더십 확보 등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물러설 수 없을 만큼 시급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 전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본다면 대통령 직속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의 총체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재산의 격을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식재산처가 설립되면서 혁신적 기술의 성과, 문화적 창의적 성과 등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지식재산 기반으로 어떻게 혁신 성장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지식재산 주권 정립에 대한 사령탑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장은 이미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라는 것은 앞서 제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이 다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포괄적으로 어우러지면서 목표를 하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그래서 지식 기반의 혁신 성장을 드라이브할 수 있는 리더십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이 시점에선 그러면 어떤 거버넌스를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은 이 시점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지식재산처 중심의 통합적 정책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 관계부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이관하고 비전을 같이 설계하고 국가 사업이나 예산이나 부처 정책의 심의 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지식재산기본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때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 내지는 지식재산처 소관의 자문위원회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두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를 얘기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지식재산처가 시나리오 1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통합적 기능 수행이 안 된다면 그러면 앞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통합 거버넌스, 통합 컨트롤 타워 기능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범부처 지식재산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서 국가 비전 및 목표를 설정을 하고 관계부처의 정책, 심의, 조정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지금은 그럼 이걸 못하냐? 못합니다. 왜요? 예산 기능도 갖고 있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위상 자체도 특정 부처의 소관처럼 인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구조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지식재산기본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두어야 되고 지식재산 전략단 역시도 특정 부처가 아닌 위원회 내지는 정 안 되면 총리실 산하에 두고 전체적인 범부처 관련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바란다면 제발 이제는 우리도 대통령실에 과기수석뿐만이 아니라 IP와 관련된 전체적인 걸 보좌할 수 있는 IP 보좌관 정도는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도입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작은 바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의 바람도 더 얹어보고 제 답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오랜 고민, 공부가 이렇게 녹아있는 아주 잘 숙성된 지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 부탁 안 드렸으면 상당히 섭섭하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인도하고도 영국이 바꾸지 않는 셰익스피어가 한 말 중에 몇 마디 기억나는 게 있는데 딱 두 가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frailty, thy name is woman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당히 성차별적인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성이다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 손 박사님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두 번째 기억나는 거는 지혜라는 거는 brevity is the soul of wit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명료하게 표현하는 게 바로 지성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인데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서 너무 훌륭하신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변리사이시면서 우리 한인 지식재산협회장을 맡고 있는 우리 전종학 변리사께서 또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종학입니다. 우리 지식재산협회에서 올해 이제 수건이 우리 김영신 고문님도 계시지만 지식재산처 설립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지식재산처 설립을 기존에 주장했냐고 생각해 보면은 기존에 특허청 외청이었기 때문에 국무회의라든지 국무회의에 참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특허청장이. 그러면 지식재산과 관련된 모든 정책이나 법안을 할 때 산자부 장관이 대신 국무회의에서 설명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물론 외청은 다 그렇지만 하지만 지식재산이라는 것은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산자부 장관이 그것을 이해해서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토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이 일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거 지식재산처장이 되면은 국무회의에 참석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좋은 왜냐면 여당 의원님께서 아니 어떻게 인사처장이잖아요. 근데 참석을 하는데 국무위원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관이 있고 발언권이 있는 사람 있고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때 저희들이 지식재산처가 되면 처장이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참석은 할수 국무회의에서 있어요. 발언을 할 수 있는 의결권이 없나? 의결권이 의결권이 없고 없는 발언할 수 있고. 거죠. 발언을 할 수 있죠. 네. 의결권은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특허청장은 기본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을 못했지만 지식재산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대통령께서 궁금한 걸 질의하고 답변하는 건 굉장히 큰 진전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들 지식재산처 이야기했던 거는 우리 박사님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융합의 시대고 요새 K 산업대상, K 콘텐츠 이렇게 융합의 시대에 있어서 통합 정책이 좀 필요한데 이것을 시행을 하려면 특허청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 설립이 필요하다는데 이렇게 저희들은 봤던 거고. 그래서 일단 지금 지식재산처가 설립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금 언론에 보면은 특허청이 이런 총괄 기능이 보다는 특허청을 성격시키는데 조금 무게 중심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거는 장기적 과제로 저희들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기본법 위에 뭐 여러 가지 법률이 있지만 기본법을 우리가 만든 이유는 우리 AI 밑에 하단부에 A 기본법도 있지만 어떤 부처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 그 다음에 여러 부처에 걸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 생존 전략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기본법으로서 여러 법에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우리 지식재산 기본법이 만들어진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하단에 보면 2026년 1월 22일 날 시행되는 AI 기본법이 있습니다. AI 기본법 못지않게 저희들이 볼 때는 지식재산 기본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가 우리 생존 전략이 있지만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술 사업화될 때 지금의 세상에 있어서 기술 사업화에 IP 전략이 없이 어떻게 기술 사업화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AI가 소브린 AI 하지만 이게 IP로 보호되지 않는 소브린 AI가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AI 기본법 못지않게 지식재산 기본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면 AI 지식재산 기본법 및 시행령과 AI 기본법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식 의원님이 여기 AI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될 때 굉장히 노력을 하셨지만 여기 조금 지금 우리 AI 기본법과 보면은 조금 우리가 좀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7조, 제6조에 보면은 위에 우리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는 심의 조정 기능이 부여하고 있고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I 기본법은 보면은 심의 의결 기능이 있습니다. 심의 의결 기능이 있고 대통령 소속으로 인공지능위원회를 둔다.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는 건 동일한데 법령에 보면은 심의 조정 기능과 심의 의결 기능이 여기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식재산 기본법 제7조에 보면은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된다고 되어 있고 AI 기본법은 위원장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AI 기본법은 위원장이 대통령이고 이제 부위원장은 민간에서 맡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기본법은 국무총리와 민간이 이제 공동위원장이 되게 되어 있죠. 그리고 AI 기본법에 보면은 굉장히 부러운 조항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제7조 4항인데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위원은 지식재산 기본법은 확대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AI위원회는 국가안보실 차장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에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 비서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우리 가버넌스에 있어서 대통령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얼마나 큰 변화를 주느냐라고 우리 생각해 보면은 AI 기본법의 국가안보실 차장과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단에 보면은 물론 지식재산 기본법에 있어가지고 실질적 간사 역할을 가결정통부가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지식재산 기본법에는 간사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AI 기본법에는 위원회에 간사위원을 둔다고 되어 있고
또 놀라운 것은 간사위원은 누가 되냐면은 대통령 비서실의 AI 수석 비서관이 간사위원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당연히 이 위원회의 업무는 대통령실에서 챙긴다라는 게 되는 거고 AI 수석 비서관이 또 대통령에 보고할 수 있는 구조. 지금 지식재산기본법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어 있고 민간 공동위원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가 대통령 소속만 되어 있을 뿐이지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겉돈다, 너무 겉돈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성격된 것은 굉장히 환영할 날이다, 환영할 일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지식재산기본법 하에서 왜 조금 부족함을 느꼈느냐라고 봤을 때는 좀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이 너무 약했다라는 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모여가지고 심의조정만 하는 게 아니라 의결 기능이 있고 예산과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 권한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처음에 제정됐을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기본법을 좀 개정을 해서 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는 걸로 법에 되어 있고 시행령에 보면은 이제 기획단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획단. 이 기획단은 중간에 보면 시행령 제14조에 보면은 개정이 3번이 됐습니다. 처음에 시행될 때는 이 기획단이 국무총리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기획단을 관장을 하면서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을 국무총리가 수립하게 지식재산기본법이 처음에 계획이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미래창조과학부로 기획단이 옮겨집니다. 그러면서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의 수립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바뀌어가지고 과기정통부로 바뀝니다. 그래서 기획단이 과기정통부 산하가 되고 우리나라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수립자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됩니다. 이 왠지 점점 처음에 취지와 달리 지금 추락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좀 기본법을 바꿔가지고 강화한다는 이외에 그러면 기획단의 기능과 기획단을 어디에 둘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우리 기존의 법을 보면은 지식재산기본법의 소관 부처에 기획단이 두는 걸로 보통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보면은 우리 지식재산기본법의 소관 부처가 지식재산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획단이 지식재산처로 들어간다는 건데, 지금 지식재산처가 우리 박사님이 발표하신 바와 같이 지식재산처가 융복합 시대의 저작권뿐만 아니라 모든 걸 통합하는 그런 기구로서의 지식재산처가 된다면은 이 기획단이 지식재산처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 특허청이 성격하는 의미로 지식재산처가 된다면은 이 전략기획단이 지식재산처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융합시대에 있어가지고 더 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좀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략기획단은 처음 초창기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나오고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될 때의 정신을 다시 돌아가가지고 국무총리실에 지식재산기본법의 소관부처는 국무조정실이 되고 기획단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둬서 전체적인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기본법, 제가 AI 기본법에 대해서 여러 교수님한테 여쭤보니까 AI 기본법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 조직과 관련돼서도 우리 지식재산기본법을 좀 개정을 해가지고 제7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AI 기본법과 같이 최소한 대통령 비서실에 AI 기본법은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식재산기본법에 대통령 비서실에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지식재산 수석비서관을 만들라 이런 취지가 아니고 어차피 대통령실에서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 체제가 있을 테니까
그런 메시지만으로도 지식재산 이 업계의 어떤 사기 진작 여러 가지 업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국가 지식재산 기본법이 있으면서도 사실은 위원회나 지재단에 힘이 실리지 못해서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재산처로 바뀌면서 지식재산위원회도 정식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로서 좀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과기부의 혁신본부 모델로 해서 거기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대통령이 주재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 형식의 좀 우리 지식재산처가 되면 훨씬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박성필 교수님.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손수정 박사님 발표하시는 그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그 시나리오를 2개를 주셨는데, 저는 이제 2번째 안에 가까운 그게 그 현실적인 방향성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사실은 먼저 생각해 보면은 지식재산처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지식재산위원회가 처음에 도입되던 시점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이제 구체적으로 주셨었고, 또 이제 그러한 모든 노력의 어떤 결과물이 지식재산 기본법이었고, 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김명진 회장님도 계시지만 이제 여러 리더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고요. 그때 우리 차지 의원님하고 최순희 의원님 계셨으면 더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 어떤 노력들이 그나마 결집되어서 나온 것이 지식재산 기본법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였습니다. 지식재산이 단순히 우리가 행정적으로 출원 업무를 관리를 해주고 등록된 IP를 이렇게 관리하고 공시하고 이제 이런 데서 나아가서 지식재산이 국가 경제의 어떤 기본적인 요소가 되고 이제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또 이제 미래의 많은 이슈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선언에 해당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이렇게 격상을 시키는 것이 아쉬운 관점을 얘기하자면 단순히 이제 특허청의 어떤 산업재산권 관련 기능만이 그대로 이제 지식재산처로 간다라는 이제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본다면 지식재산처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주는 무게감이 있고,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성장의 근본적인 동력으로서 지식재산을 이번 정부가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이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식재산이 앞에서 이제 우리 손 박사님 발표에도 있었고, 다들 이제 공감하고 계신 것처럼 지식재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또 최근 들어서도 굉장히 이제 확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제 지식재산으로서의 어떤 속성,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신지식재산이라는 그 영역이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신지식재산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 신지식재산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지식재산은 이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무형자산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지식재산처가 이렇게 신설이 되면서 저작권 기능을 이제 통합하지 못한다는 데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이제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지식재산 거버넌스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이 한층 더 이제 강력하게 다시 설정이 되고, 또 실제로 이제 실행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식재산 기본법을 제가 이렇게 계속 읽어보면서 큰 신기한 점은 뭐냐면, 이 법에는
아마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뭐 특허법이라든지 특허라든지 저작권이라든지 뭐 상표라든지 그런 용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 기본법은 지식재산을 굉장히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국가의 어떤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기능을 전제로 해서 지식재산 기본법이 만들어졌고, 거기에는 이제 다만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 등 이제 창출의 주체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또 지식재산을 굉장히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모든 포괄적으로 이제 무형자산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식재산을 이렇게 큰 개념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가 거버넌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표가 여기 좀 있는데 표를 잘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여러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너무나 중요한 기능들이 있고요. 뭐 산업재산권 영역에서도 여러 부처에서 또 같이 뭐 중기부라든지 국가정보원이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분산되어 있는 그 기능들이 있고, 또 뭐 저작권 영역은 물론이고요, 뭐 관세청도 물론이고, 또 외교부, 또 아까 송 박사님 발표에서 잘 나왔지만 모든 영역에서 정부 부처들이 맡고 있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 예를 들어 지식재산처의 모든 기능을 다 묶어가지고 이걸 한 부처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을 이제 조율하고 총괄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정부 부처의 필요성, 중요성은 더욱 크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원래 이제 토론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뭐 해외 주요국 사례 이렇게 되어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식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스트럭을 하고 많은 여러 업계 전문가들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럼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도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항상 우리는 이제 뭐든지 기준이 최고 수준의 어떤 선진국들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어떤 자체적인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는 것 같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2008년에 프로 IP법을 제정을 했고, 이제 몇 차례 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백악관에 있는 지식재산 집행조정관, IPEC이라고 간단하게 부르고 있는데, 이 집행조정관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드러나 있었고요. 뭐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위원회, 우리 국가지식재산위원회처럼 이 위원회를 두고 이제 백악관과 그 위원회와 그다음에 뭐 산업계가 유기적으로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도 이제 공무원 산하의 이 크니파, CNIPA, 이제 우리 특허청보다 좀 더 이제 확대된 개념의 이 크니파를 두고 이제 31개 부처가 참여하는 양석회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중국의 어떤 특성이 있겠지만 지식재산의 정책 같은 것들이 수립되고 시행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와 저희 대학원에서 한 2010년대 초반에 이제 중국의 어떤 이제 지식재산 기구들, 법원들 이런 이제 학생들하고 스터디 트립 같은 것도 있었는데 굉장히 수준이 좀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지만 1년이 지나면서 굉장히 신속하게 이제 지식재산 정책이 개발이 되고 실행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왔었고요. 이제 일본도 2003년부터 총리 직속의 지식재산 전략 본부를 두어가지고 이제 모든 국무대신 그리고 외부 전문가까지 이제 참여해서 국가 전략을 만들고 지식재산 분야에서 이제 이것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을 이제 굉장히 이제 정부가 이렇게 아주 상층부에서부터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IP5를 얘기할 때 미국, 유럽, 그다음에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우리가 이제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이들 국가들을 보면은 아무튼 최고 권력기관의 어떤 직속 기구로서 어떤 지적재산 지식재산에 대한 거버넌스가 이렇게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국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 직속에 아주 희망적으로는 또 최소한 아까 시나리오 2번에서 나왔던
것처럼 대통령 소속의 국가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실제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한계,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고 계시고 이제 재직재산위원회의 어떤 발목을 잡는 어떤 구조적인 한계가 이 핵심 사무기구인 재직재산전략기획단이 이제 한시 조직으로만 운영이 되고 또 대부분의 인력들이 이제 각 부처에서 이제 파견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전문성을 이제 이렇게 그 경험치를 높이고 어떤 연속적인 거버넌스를 이제 이어가기가 너무나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의 위상 같은 거 우리 전종학 기자님이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 위상이 이제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이제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려면 이제 정말 여러 가지 고민할 것들이 많은데 우리 차재호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변화의 시기가 우리에게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좀 잘못됐던 것들은 좀 바로 잡아야 되겠고 추가가 필요한 것들은 열심히 이제 보충을 해 놓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을 이제 어떤 정규 조직화, 업무의 연속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고민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예를 들자면 아까도 언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식재산에 있어서 어떤 총괄 조정본부 수준으로 이렇게 격상하고 아주 정착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10년, 20년의 우리나라의 어떤 지식재산 정책을 그 거버넌스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들이 되어서 이렇게 업계하고 소통하면서 이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미 또 언급이 되었지만 어떤 그 예산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또 어떤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적극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개가 더 있는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식재산을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버넌스 우리가 계속 하니까 어떤 행정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식재산은 기본적으로 창출하는 주체가 사실은 기업들이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산업에서 각 영역에서 창출되는 어떤 그 지식재산이 경제적인 그 가치로 이렇게 잘 승화가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큰 규모의 어떤 거버넌스가 지금까지 잘 작동하지 못했었다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 항상 지식재산의 어떤 선진국이나 어떤 이제 선진적인 거버넌스로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그 기업들을 보면은 우리가 S&P 500 항상 이야기하지만 무형자산의 가치가 이제 시장에서 평가한 가치에서 한 90%를 차지한다. 이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기업들이 지식재산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산업이 그것 때문에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우리가 지식재산 선진국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 거버넌스가 어떠하다라고 할 때는 역시 우리도 이제 어떤 본질에 집중을 하면은 기업들이 IP를 가지고 이렇게 성과를 잘 창출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그 거버넌스가 이렇게 서포트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2013년에 그 일본이 그 무형자산의 비중이 상당히 낮게 30몇 %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본의 어떤 산업을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요소로 지식재산, 무형자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IP 랜드스케이프라는 개념을 만들고 이것을 이제 분석 도구를 여러 기업들에 보급을 하고 또 이제 기업 지배 구조 코드를 개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그 공시하는 방식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약간 비슷한 방식으로 각 기업들이 이제 지식재산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거버넌스 체계를 가지고 있고 지식재산을 금융자산으로 인식해서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기능을 하는 것이 물론 이제 거버넌스라는 관점에서 딱딱하고
이제 행정적인 측면의 관점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 지식재산이 산업 현장에서 그 가치를 창출하고 그것을 보호하고 이게 또 글로벌 경쟁 그 구도 속에서 우리의 IP를 이제 보호하는 그런 거버넌스가 이제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아까 차 의원님께서 축사하신 내용 중에 그 anticipatory governance라는 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너무 그 학술적인 용어일 수도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정말 그 IP가 AI 기반으로 이제 굉장히 폭발적인 그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각 산업에도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이제 큰 상황이고 심지어 AI가 뭐 발명부하는 그런 그 초기 단계 그 이제 기술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AI에 그 특화된 어떤 IP 법이 따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그런 노력들이 그 여기 지금 저희 토론회를 함께 해주시는 우리 차지 의원님, 최순희 의원님 비롯해서 우리 정부 쪽에서는 이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좀 강력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아까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은 특히 이 지식재산 전략 기획단이 이제 안정적으로 셋업이 잘 되는 것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또 그 예산 기능, 평가 기능 이런 것들이 좀 갖추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제 시도해 볼 수 있다면 정말 지식재산 정책 비서관을 우리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변화의 그 시기에 정말로 과감하게 지식재산 기본법을 다시 한번 그 검토를 해보고 이 거버넌스를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구축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정부 조직 개편 발표하면서 지식재산처 승격 격상하는 취지가 지식재산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타워로서의 지식재산처가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들 우리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SBS 30년 있었는데요. 그 리포트 하게 되면 우리 2분 내로 합니다. 모든 복잡한 사안을. 그래서 저는 항상 데스크하면서 강조하는 거는 one message, one item, one message입니다. 그래서 한 분마다 한 메시지만 전달한다 생각하시면 1분 이내로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명신 회장님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1분 이내는 꼴레는 2분만 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식재산 기본법을 만들 때 이번 기법으로 100명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회의장은 날 보고 미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수명만 하면 되는데 100명 서명 받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마 신기록일 겁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정부의 13개 부처의 합동법안을 또 만들었습니다. 또 미쳤나 소리를 들었어요. 100명 서명 받으면 되지 왜 하느냐. 정부에 맡기면은 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상이나 운영이나 이런 게 유야무야 될까 싶어서 내 나름대로 좀 안전장치를 넣는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인데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등하는 시도가 한 2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입에 거품나게 뛰어다녔는데 겨우 이제 그건 가안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되게 토론하는 거 보면 원사이드 한쪽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지식재산은 범위가 굉장히 광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모든 창작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저작권 공부하시는 분은 저작권만 강조하고 산업재산권 하는 건 이분만 강조하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 두 개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가버넌스를 어떻게 할 거냐. 참 고맙게도 지식재산, 제가 옛날 이름은 지적재산부라고 했는데 지식재산부가 있어야 되겠다. 모델은 이제 아시다시피 영국이나 벨기움이나 스위스, 카나다 이런 모델이죠. 산업재산권하고 저작권을 같이 취급하는 부처가 있는데 나라들이 이거 왜 할까?
그 파는 거 들어보니까 결국은 그쪽에서는 업계 그 수요가 점점 불리하는 보다 융합이 되어가는 경향을 파악하고 그걸 한꺼번에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냥 못한다 하더라도 지식재산처가 왜 생겼을까? 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 산업재산권만 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처로 성장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괜히 말장난이에요. 만약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아주 동감인데 컨트롤 타워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지식자산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때 처음에 제 초안은 대통령이 위원장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지식자산위원회 당연직 장관이 중앙관세 장이 24명에 있습니다. 그런 법이 그때 당시에는 제가 2005년도부터 이 캠페인을 했는데 국회에 법인 설립을 해서 그때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니까 아예 하지 마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무총리로 설정이 됐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국무총리실에 있을 때는 총리나 장관들이 몇 명 나오다가 그 후에 과기부로 넘어가고 난 뒤에는 총리도 바빠서 못 나오고 장관도 안 나오고 국장들 몇 명 나오는 이런 운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면은 법 초안을 제가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대통령한테 보고할 줄로 알았습니다. 제가 공무원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데 명문 규정이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가지식재산처의 설립도 중요하지만은 이란이든 이란이든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이 아니 어째서 인공지능위원회는 장관급이 14명밖에 없는데 여기는 24명이 있어도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하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하고 이 가쓰고 양복 입은 그런 법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위원회 지능법을 청구한다면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이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부득이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면은 지식재산 전략기획단을 국무총리실에 실로 만들어서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공무원들 보충형 대기소는 아예 어느 쪽에 가도 의미가 없고 그 체제를 좀 제대로 해서 실질적인 실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 지식재산처는 어차피 성격된다고 하면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책만 수립하는 것은 하나만 하니까 저작권 등 전체 종합적인 지식재산 정책에 수립을 하고 시행은 물론 각 부처가 하죠. 거기에서 안도 받고 또 실무적인 스크린 하는 것은 지식재산 전략기획단이 되든 실이 되든 총리실에서 한다로만 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충병 대기소로 하는 그런 모양새만 갖추는 건 필요 없고 실질적으로 컨트롤 타워의 세크레타리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2분 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5분 됐습니다. 한 번은 퇴사 같은데 준비한 게 한 분짜리인데 한 번 더 말씀해야 되니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랜 동안의 경험이 녹아있는 우리 회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변리사에서 우리 저는 이 개업을 한 변리사이기도 하고 변리사회에서 공보 파트를 맡고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 한 못해도 40년, 50년은 이제 IP 업계에 있을 거고요. 지금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저는 느낀 게 저는 IP 업계에 지금은 제일 윗단계에서 거버넌스를 논의하고 있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아래 단계에서 중소기업들, 1인 기업가들을 상대로 굉장히 I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아쉬운 점은 본질에 조금 더 우리가 다가갈 필요가 있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중국 특허법원 특허청 변리사회에서 가보고 그다음에 유럽 UPC, 유럽 특허법원도 많이 가봤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성공적인 케이스로 판단받고 있는 이유가
절차와 행정보다는 조금 더 과학기술에 누가 더 많은 이해를 하고 있는지, 과학기술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누가 판단해야 더 정확한지, 나아가서 과연 이 과학기술의 가치가 얼마이고 침해하는 사람에게 어떤 응징을 해야지 이게 더 선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세게 처벌하고 본질을 좀 더 다가가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자격 요건에 갇혀야지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이 접근한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그런 과정들이 아마 IP 업계를 살려내는데 좀 더 많은 기여를 한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예산 문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정출원에서 연구한 기술들이 대한민국 특허청에는 출원이 많이 되는데, 근데 해외에는 특허 출원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연구원들이 연구 개발을 해서 발명을 했는데 한국 특허청만 등록이 되고 해외는 출원도 안 합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과학기술자들은 그걸 쓰면 불법이 되는 거고 특허권 침해한 거니까, 해외에 있는 과학자들은 해외 특허청이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써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우리가 예산 들어서 연구 개발한 거를 우리나라 국민은 못 쓰고 해외 과학자들은 쓰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IP에 대한 관심, 나아가서 예산 문제와 직관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두 위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또 언제 위원분들을 만나게 드리고 싶으니까 저도 드리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시간도 하니까 다른 기자분들도 저를 보신다면 인터뷰 한번 해주시면 제가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언론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개선될 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IP4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미진한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냥 출원수 기준으로 IP4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익화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 업계에서 하나 세미컴에서 오신 그 킴파 우리 조 의원님 한번.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기업 입장에서 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기업이 조금 더 빨리 나가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관계없이 기업은 이미 이제 CEO 바로 직속으로 특허 부서가 또는 지식재산 부서가 이미 배치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식재산의 어떤 소송이라든 분쟁이 생겼을 때 결국 그거는 기업의 생존과 직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만약 한 나라가 이제 하나 큰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대통령이 만약 CEO라고 하죠. 바로 밑에 이제 CXO, CIPO 이런 제도가 사실은 이제 이미 기업 내에서는 이미 장착이 돼 있고, 또 기업 내에서 모든 일어나는 어떤 그런 지식재산 관련된 소프트웨어든지 저작권이든지 특허든지 상표, 마케팅 모든 관련 전반적인 것에 어떤 IP 이슈가 있다면은 CIPO가 책임을 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도 잡고 거기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까지 사실 이미 이제 CIPO한테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 특허청이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회의도 참석 못한다는 건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CEO 주관 임원 회의가 있는데 참석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나 이제 특허 부서가 있는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CEO 주관 부서의 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현재 상황과 어떤 이제 이런 부분들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 걸 생각할 때에 아까 전에 이제 모두 발언해 주신 어떤 분들의 의견을 저는 100% 공감을 하고요. 정말 위상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걸맞는 권한과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실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큰 고민은 뭐냐면 저희도 기업 입장에서도 특허 부서의 그 위상이 사실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들이 특허 기업에서 이제 많이 모여가지고 하면 특허 담당자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끝내버려요. 정작 기업에 가보면은 소송이라는 분쟁 이슈가 없을 경우에는 CEO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IP가 우리의 국가의 미래 성장과 또 지속 발전을 위해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까 전에 이제 선진 기업들의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이미 이제 S&P 500대 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지식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취급하냐에 따라서 기업이
전체 어떤 월드와이드하게 헤게모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주도권이 있다는 것을 이미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냥 위상을 올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IP가 중요하구나 라고는 인식이 될 때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치를 포함해서 모든 부분에서 이것을 갖다가 이거는 장관급으로 해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좀 크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권리라는 게 사실요 보호가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라는 게 창작자나 발명자한테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건데 그거를 인포스먼트가 안 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애플 문 닫어 그럼 닫아야 됩니다. 현대차 닫아야 됩니다. 그런 그 인식이 있으면 아마 IP 담당자들도 위상이 되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우리 중소벤처기업 쪽에 계시는 우리 유 본부장님. 네. 벤처기업들은 사실 이제 IP 쪽이 거의 이제 생명과도 굉장히 중요한 존재고 실질적으로 특허권, 여성권 포함해서 기업당 한 11.7건의 이제 지식자 자본을 보유하고 있고 벤처기업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은 우리는 상당 부분 이제 무형자산 이제 가치평가를 통해서 투자유치라든가 자금조달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IP 분야라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각 부처에서 많이 해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벤처업계에서 바라보는 거는 좀 IP 분야 같은 게 활성화돼서 좀 기업들이 좀 더 창업으로도 이어지고 일자리 창출도 이어지고 그런 것들이 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꼭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뭐 나머지는 제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부러운 게 미국은 10대 재벌이 다 창업자입니다. 한국은요 3세, 4세 갑니다. 이게 혁신국가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바로 IP 보호가 되냐 안 되느냐 큰 차이가 거기서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우리 그 IP의 구루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정기혁 소장님 간단히 한 말씀. 네. 과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발언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시간도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고 싶은 말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수진 의원님께서 IP를 사업하려니까 가장 중요한 게 특허고 IP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거하고 연관해서 IP를 보호하는 이유가 결국 투자를 하려는데 투자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많은 자금이 들어가고 그런데 IP가 불안하면 이제 투자자 자체가 불안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IP를 보호하게 됐고요. 그래서 거버넌스 문제와 연결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게 IP의 거버넌스는 사실 대통령의 리더십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얘기가 아니고 실제 현재도 미국도 그렇고 간단한 예만 들자면 과거에 인터넷이 이제 개발되고 전자상거래가 무지개 발전하면서 기업들이 여러 번 투자를 했는데요. 이게 소프트웨어 관련된다고 해서 특허를 보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계에서 아우성들이었고 투자가 보호가 필요하다. 투자자 의견들이 다수 반영이 돼서 BM 특허를 최초로 특허로 인정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발전한 게 지금 IT 기업의 다수 기업들이 아마존이, MS는 이런 기업들이 성장하게 된 배경도 그런 BM 특허를 보호하게 된 게 발단이 됐다. 뭐 이런 거로 보면 근데 어느 특허청에서 주도할 수 없다. 대통령 리더십. 그 당시엔 레이건스라고 하는 레이건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런 일을 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건데요. 이제 사실 저는 30년 특허청에 있었는데 부가 된다 하면서 승경 요구할 때 상당히 정부 교체기 때마다 기대를 했었는데 무산되더니 이제서야 처가 된 겁니다. 우리 분야에 있는 사람으로서 영광스럽고 기쁘기 그지 없는데요. 방향만 제가 좀 제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산업부 산하에 있으면서 어떤 소속으로서의 한계성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데 그리고 여러 부처 관련되지 않은 부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라는 이제
폐기문인지 뭔지 아무튼 그 중요한 공간을 하지만 굳이 특허청의 지시를 따라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처 협조가 불가능했었고요. 가령 우리가 IT 산업이 급성장할 때 CDMA라는 통신 방식이 그렇게 성장하면서 정보통신부 위주로 기술 개발이 잘 됐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특허청에서 항상 심사하고 국회에 와서 국감 답변도 하고 그랬는데 특허 전략을 왜 이렇게 짰느냐, 퀄컴에 이렇게 많은 로열티를 줘야 되느냐, 이런 거에 많은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정부처에 통합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통합화하면서 여러 부처를 총괄하는 데 기뻐한 나머지 사실 IP의 가장 키워드는 전문성입니다. 전문화되지 않으면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항상 산업에 뒷북을 치게 되는 거죠. 보호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는데 그 다음에 보호하자 하고 벌써 지나갔는데 이제 강화가 되는 거고 이런 룰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전문성을 염두에 두면서 통합화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처를 총괄을 하되 그래도 저작권은 저작권의 전문가가 해야 되고 특허는 특허의 전문가가 해야 되고 법률은 법률의 전문가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행정부가 아니라 사법부까지 통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되는 것 같다. 시간이. 네. 아마 그 주식재산처장 선임할 때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번에 혹시 저작권 쪽에서 한번 나오셨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지식재산이라고 하는 무형자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이 갖고 있는 산업재산권과 다른 측면, 오늘 토론하시는 과정에서 많이 나왔던 시장, 제품, 이런 산업, 이런 측면과 다른 문화예술의 향상 발전이라고 하는 저작권 구의 영역들이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제 거버넌스라는 게 한 방에 어디다 쳐야 되느냐의 이슈가 되는데 관련 정책들이 가장 많이 맞닿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그리고 좀 더 다른 연관성 있는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으로 바뀌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제 저작권 정책에서 보면 영화, 지금 이제 넷플릭스의 방해하고 문제라든가 또 출판의 문제들, 이 음악에 집중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 이제 문화 정책, 문화 예술 정책과 연계되어 있는 많은 정책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점이 훨씬 더 많은 접촉점을 갖고 있다는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이 문화 산업이라는 측면들이 강조되면서 문화를 산업화하고 또 이제 K컬처 해외화 이런 것들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점에서 필요한 영역들의 조정들을 이제 이 지식재산위원회 지지처를 통해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지식재산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저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이제 참여를 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하려다 보니까 각 부처가 갖고 있는 여러 이제 고유의 영역들을 이제 건드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부처들의 반발들을 사게 되고 하는 과정들을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종적으로 지식재산들을 담당하고 있다면 지재위는 획적인 관계에서 지금 상출보호 활용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서로 붙일 수 있는 것들, 중복을 없애는 것들 이런 정책들이 집중하고 또 사업의 평가나 예산의 측면에 있어서도 각 부처의 사업들을 좀 더 지원하고 육성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사실 다른 부처의 공감 속에서 성장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뒤에 앉아 계시지만 나는 이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오늘은 정말 한 말씀. 저희 그 입법조사처에서 그 지식재산권법, 저작권법 빼고 담당하고 있는 박수영이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예전에 그 MB 정권 때 국가과학기술위원회하고 미래창조학부 이렇게 바뀌면서 그때 제가 사무관 시절인데 그때 과학기술위원회하고 자문회의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박성필 교수님도 이 안에다가 쓰셨는데 그래서 그 경험에 빗대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전종학 변호사님하고 박성필 교수님이 상반된 제안을 하셨는데요. 그 상반된 제안이 양쪽이 다 한계가 명확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좀 명확히 짚어봐야지 그 다음에 더 큰 정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먼저 그 전종학 변호사님 말씀처럼 지식재산 전략 기획단을 빼가지고
그러니까 지식재산에서 빼서 지식재산위원회로 만약에 올린다 했을 때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식재산위원회 자체가 행정위원회가 아니라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권한이 명확히 딱 한정이 됩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정해지는 사항들을 아까 심의조정, 심의의결 얘기를 하셨는데 딱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기획단의 역할도 명확합니다. 그리고 적성필 교수님 말대로 과학기술 혁신본부안을 따라간다고 하면 이것은 지식재산처장의 보조기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 이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혁신본부가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든 부처의 R&D 예산 배분 조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차관급의 처장 그 안에 보조기구라고 했을 때는 그 이상의 권한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즉, 그러니까 모든 부처의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구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를 짚어봐야지 그 다음에 앞으로 더 한 스텝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네, 네. 위원님들 감사드리고 발제하신 분들, 수고하신 분들 말씀 잘 들었고 전체적으로 지금 들어보니까 이 한인들의 통합보다는 각자의 영역에서 현장과 밀접하게 그쪽 산업을 살리면서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을 좀 강화하자. 통합보다는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하자 이런 말씀이 같아서 큰 부분의 이견은 없고 다만 저희 경험상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 그전에 근무했을 때 국제문학과, 국제체육과, 국제관광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적으로 만들어서 하면 통합은 없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결국 그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그 부정적인 사이드 이펙트가 더 크다는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각자의 영역에서 속점을 하고 그걸 조율할 수 있는 것을 뭐 기술시나 사업에서 정리하자 이렇게 결론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좀 말씀해 주셔서. 사실 오늘 살짝 참관만 하려고 왔었는데요. 저희 경청은 사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가 있었을 때 그 중소기업 폐기업을 좀 저희가 공익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제 소스코드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침해가 있을 때는 저작권 침해라든지 하도급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산재되는 법들이 중복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식재산처가 이렇게 통합이 되다 보면 이런 중복으로 산재됐던 법을 좀 정리를 하는 작업이 좀 부처 간에 좀 이견이 있을 수 있겠다. 이거를 기존에 내가 했던 건데 라고 하면서 좀 이런 조율이 굉장히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결국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 저희가 작년에는 정종학 변리사님 도움을 받아서 좀 상생협의를 이끌어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존에 그 법원의 이런 기술침해 선배액이 굉장히 작다 보니 결국은 피해기업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이 피해액을 좀 양보하는 그런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적은 손배액으로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보호가 좀 기반이 돼서 확실히 이 기술침해에 대해서 우리가 손배를 좀 크게 받는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좀 합의가 돼야 기술 가치라든지 거래도 잘 발전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식재산처가 좀 이렇게 승격이 됐다고 할 때 저희는 좀 굉장히 반갑습니다. 보호 측면에서도 뭔가 통합될 수 있는 힘 있는 기구가 생기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꼭 이게 좀 실무적으로도 좀 실효적인 이런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국은 뭐 돈이고 권력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하여튼 자, 오늘 뭐 하실 말씀들이 되게 많을 텐데 식사하시면서 좀 나누시고요. 앞으로 우리 차주호 의원님하고 서시진 의원님이 좀 이런 자리를 좀 더 자주 만들어 주시면 또 이렇게 각계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잘 배웠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말씀 드리고요. 전반적인 방향에서 각각 얘기해 주신 부분들이 큰 방향에서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 조금 미세 조정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이제 전체적인 안들이 우리가 좀 이상적으로 IP 거버넌스가 어떻게 가야 될까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짧게나마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전략은 사실 두 가지로 나눠져야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상적인 안을 추구하되 현재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제대로 굴러가게 할까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뭐 지식재산청에서 처가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특허청에서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소방청이나 경찰청 아직 청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로 승격된 게 사실 정부 안에서는 굉장히 크게 무게를 둔 겁니다. 물론 각자의 분야에 따라서 우리 분야의 중요성들은
다른 분야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고 어쩔 수 없이 생각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국제개발 관련해서는 영국이나 선진국은 국제개발 부처로 돼 있고 조 단위의 연차액이 형성되는데 한국은 포이카 같은 게 단위예요. 청이 되는 게 국제개발청을 만드는 게 필생의 목표로 가지고 있는 국제개발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가 사실 예산규모나 이게 덜 중요할까요? 소방청이나 경찰청이 이제 지식재산처보다 덜 중요해서 이제 청이 될까?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지금 논의가 일단 처로 승격됐으면 그 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까? 그 안에 그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에 좀 집중이 되면 현실적인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딛고 이제 그 다음에 좀 이상적인 거버넌스 얘기가 초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산하위원회가 된다고 혹은 총리 산하위원회가 된다고 했을 때 사실 장단점들이 뚜렷해요. 그러니까 총리나 대통령께서 관심이 있고 그걸 챙기는 위원회와 그렇지 않은 위원회, 우리 위원회도 굉장히 많잖아요. 총리와 대통령 위원회 산하가 한 60개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주요제가 되고 챙기지 않는 위원회는 기능들이 사실 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버넌스를 얘기했을 때 이런 어떤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들 맞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제가 동의가 되고 저도 그 방향으로 인정하긴 할 건데 왜 지식재산처에 대한 논의가 오늘 초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들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당장 처가 만들어서 그 그릇 안에 어떻게 이걸 조직하고 그 내부 안에 단들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그리고 그 주요 아젠다를 뭐가 돼야 될지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지금 당장 실천을 해야 되는 가장 급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초점이 조금 더 미래적으로 가 있는 게 저는 어쨌든 저도 미래전략 대학원에서 미래를 생각해 봤지만 좀 아쉬운 점이고요. 거기에 대한 좀 논의들을 의견들을 모아서 지금 액션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오늘 전반적으로 이게 넓고 깊고 이게 옳은 방향에 대한 논의에 더불어 지금 당장 액션 플랜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논의들을 조금 더 해주시면 저희가 이 안에서 움직이기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부탁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지식재산위원회가 14년 됐으니까요. 아마 안 된 이유들이 지식재산위원회에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 구체적으로 남아있을 것 같으니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에서 아마 그동안의 경험들을 좀 종합해서 우리 차지호 의원님이나 이렇게 좀 전달해 주시면 아마 조직을 구성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와, 너무